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는 개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이 홍익표 원내대표, 그러니까 이제 세컨맨인데요. 자, 이재명하고는 결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공영훈이, 그 다음에 양문석 이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조금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보다는 조금 사람답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뭔가 다시 한번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비록 이제 로키로 얘기했지만 그거는 이제 우리 중앙당 차원에서 대응할 필요가 없다. 딱 잘라서 이재명은 이제 무시했는데 이 분노를 조금 더 문제를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제 그 대대적으로 지금 이제 여론을 환기시키고 있고요. 여야를 막느라고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정의, 공정성의 측면에서 그리고 이제 이 악바 찬스를 썼다고 하는 측면에서 둘 다 많은 논란이 그러니까 제2의 조국 사태다. 조국 시즌2에 진입했다. 이래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분노의 그 열기를 홍익표가 조금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문석이는 말이죠. 참 오히려 더 지금 누가 누구한테 화를 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국민들이 분노했는데 자기가 편법으로 대출받은 것이지 사기로 대출받은 것이 아니다. 자, 그래서 조선일보도 고소하겠다. 자, 그래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시사하고 나섰는데, 법으로 좀 대응했으면 좋겠어요. 예, 이거 빨리, 그야말로 이 고발 조치에서 양문석이 제대로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말이죠. 왜냐하면 지금 안산갑인데 여기는 민주당세가 워낙 강해요. 자, 그래서 꺾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도 같고, 현재 분위기도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요거 제대로 본때를 한번 보여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니, 어디다 대고 건방지게 칼을 빼요. 야, 참 기가 막히죠. 이게 민주당식 내로남불, 이재명식 내로남불, 조국식 내로남불 다 배워서 그런 거죠. 자, 이번에는요. 이제 이준석 관련 뉴스를 전해드리려 하겠는데 이준석이가 이번 선거 끝나면 정치 생명이 사실상 날아갈 수도 있다. 이런저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주요 언론 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오늘 국민의힘에서요, 대대적으로 이제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조국을 직격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조국이 지금 연일 말이죠. 이 한동훈 위원장, 윤석열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아주 복수 정치를 공언하고 있어요. 매일같이. 야, 요런 인간이 이게 정치를 한다고 나왔다? 아니, 복수 정치가 대한민국에서 맞는 정치 행태라고 여러분들 보십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국민의힘에서 대대적으로 이제 2조 심판특별위원회까지 구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웅동학원, 그러니까 이제 조국이가 장관 청문회 때 우리 국민들한테 밝힌 약속, 요거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것도 말이죠. 좀 우리 국민의힘에서 이거요, 비판 성명만 낼 게 아니라 제대로 좀 고발 좀 하라. 그러니까 국민의힘이요, 이런 국민의힘은 정말, 야, 아니,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한동훈 위원장 혼자 싸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니 그 성명이 이렇게 페이퍼로 써갖고 날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고발장을 제출해야죠. 약속을 이행 안 했으면. 예. 거기 판검사 경찰 출신들이 얼마나 많아요. 뭐하고 앉아있어요 도대체. 이러니까 보수들이 여론조사에 응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입 딱 닫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대로 40대 50대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그러니까 말이죠. 이게 보수들이 여론조사 참여하지 않는 것이 여론조사 참여하지 않는 거에만 끝나면 그래도 다행인데 열받아갖고 아예 투표장 안 가면 어떻게 할까요? 예, 행동으로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싸우는 게 입으로도 지금 못 싸우는 주제들에 말이죠. 사법투쟁은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서울시 이종배 의원 한 사람만도 못해요. 국민이 108명인가 115명 하는 일이 이런 국민님한테 무슨 힘을 빌어달라고 염치도 없이 할 겁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염치 없지만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러잖아요. 싸울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싸울 줄. 배째에만 연연해가지고 말이지. 예? 특권에만 연연해가지고. 지금 민주당을 욕할 때도 아니에요. 야당은 야당이니까 본래 비판이 생명이잖아요. 여당이 방어를 하면 최선의 방어가 뭐예요? 공격이잖아요. 국민의힘 지금 뭐하고 앉아있어요? 도대체 의원들. 예. 더군다나 이번에 의원들 물갈이 하는 의원도 없잖아요. 거의. 전부 다 배지 다시 달 수 있는 기회를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지막까지 싸우는 것이 선거운동의 중요한 전략이다. 왜? 지금 야권은 말이죠. 조국하고 이재명이가 완전히 빵빠레를 매일같이 울리잖아요. 뭐하고 있어요, 지금? 거기에다가 이준석이는 지금 우리 편입니까?
이준석이한테 러브콜 보내갖고 이준석이 오겠어요? 온들 그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이준석이 오면요. 순수 집토끼들이 열받아가지고 간 빼놓고 달려드는 저 국민이 아이고 불쌍해갖고 집토끼 돌아설지도 몰라요. 예. 자, 하여튼 뭐 제가 너무 홍보하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조국까지도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조선일보는 그 박정은 칼럼, 제가 사실 오늘 오전부터 소개해 드리려고 했는데 잘 못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만약에 안 되면 심야 방송을 통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맨 먼저 이 홍익표 발언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주간 조선에서 아주 보도를 잘 하고 있어요. 제목이 이렇게 됐어요. 홍익표, 공룡은 양문석, 부동산 의혹에 좀 봐야 할 문제들이다. 자, 이렇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제 두 사람의 이제 부동산 투기.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권이 부동산 문제 때문에 정권을 뺏겼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부동산이 굉장히 민감해요. 왜? 문재인이가 한 게 뭡니까? 부동산 가격 폭등시켜 놨잖아요. 그래서 서울과 지방 간의 격차도 더 심해졌고, 예를 들어서 서울 강남 지역의 아파트 값이 말이죠. 세계적으로 그 비싼 맨하탄 아파트 값을 제쳐요. 이 정도면 문재인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뭐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요거를 딱 누가 했느냐? 공룡문이하고 그다음에 양문석이가 지금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양문석이하고 이 공룡문 요 부동산 투기가 분노를 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나와서 홍영표가 말이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공룡문의 경우에는 증여세를 제대로 냈다면 큰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예, 아빠 찬스 이제 여러분들 내용은 다 아시잖아요. 예, 3표 네미콘 그 공장 부지 인근에 30억짜리 아파트를 사서 이거를 갖다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기 하루 전날 싹 20대 군 복무중이던 아들한테 넘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가가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올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이게 이제 문제가 돼서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건데, 그래도 가지는 그의 편이라고요. 홍익표가 이게 반반이에요. 자, 이런 이제 고가 부동산을 증여하는 문제, 자녀들한테, 이거는 뭐 자산 계층에서는 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자, 이렇게 감싸면서도 이거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다. 예.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양문석 얘기도 할게요. 양문석이는 이제 뭐 잠원동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 그래서 이게 샀는데 한 3년 만에 한 뭐 10억 이상의 시세 차익을 봤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사업자도 아닌데 사업자 등록을 해서 빌린 이 돈을 갖다가 새마을금고에서 아주 낮은 이자로 빌려갖고 이자만 갚는 그러한 형태로 이 융자를 받아갖고 더군다나 이것도 또 대학생이에요. 더군다나 경제활동도 없는데 그래서 소득세가 납부한 소득세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이 사업자 대출을 받을 수 있느냐?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 여기도 지금 아빠 찬스, 대출 찬스 의구심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문제에 관해서 이제 홍익표가 말이죠. 그래도 비록 로키지만은 문제가 있으면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봐야 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국민 눈높이에 맞지도 않다. 예.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요, 이건 국민이 판단한 문제고 중앙당에서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 이게 이재명의 생각이잖아요. 이재명하고 충돌하는 국면. 여러분들 공천할 적에도 홍익표가 이재명하고 충돌하는 국면이 제법 있었어요. 자, 이렇게 이제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왜 그렇겠습니까? 홍익표는 이번에 출마한 데가요. 자기가 그동안에 이선했던 지역에서 출마한 게 아니고 서초을 험지로 본인 스스로가 이전해 왔어요. 재배치를 해왔어요. 본인 스스로가. 그러다 보니까 서초을에서도 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보수 계층들이 분노하는 측면을 좀 그 지점을 파고 들어와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적으로 단 1%도 안 움직입니다. 자기네 진보 진영만 움직이지. 요게 이제 당면적인 이해관계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홍익표가 서초을로 느닷없이 오게 된 것은 2년 후에 있는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2년 후에 서울시장 선거 나가? 그럼 판이 훨씬 서초을에 뭐 수십 배 판이 커지잖아요. 서울 시민한테 선택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도 중도층들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중도표를 받으려면 양문석, 그 다음에 공명운이 요 부동산에 대한
2030들의 분노, 예, 그리고 또 이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못 쓴 이 자녀들, 요 분노를 공유하는 그런 이 제스처를 취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요, 철저하게 본인의 이 머리 DNA야 움직이겠습니까? 아주 전형적인 민주당인데, 그러나 선거 전략적 차원에서 2년 후 이러한 제스처를 지금 당면하게는 서초구 선거, 2년 후에는 서울시장 선거를 염두에 두고 이런 중도층의 그리고 또 일부 보수층 이런 데 좀 색깔을 맞추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지금 양문서희가 입장문을 내놨는데요. 자, 기가 막힙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편법 대출 받은 소지가 국민들이 비판한다. 이거는 당연히 받겠다. 그러나 조선일보에서 시작된 이 편법 대출 사건이 이제는 사기 대출 사건으로 비화하고 있는데 이거에 관해서는요. 이게 편법 대출 이거는 죄송하고 반성을 하고 있는데 사기 대출로 몰아가고 있는 거 이거는 침묵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우리 가족의 대출로 사기당한 피해자가 있냐? 의도적으로 우리가 새마을금고를 속였냐? 새마을금고가 먼저 제안을 한 것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말이죠. 사기 대출이라고 보도한 언론사는 고소하겠다. 자, 그래서 졸지에 파렴치범이 돼버린 상황에서 선거운동에 심각한 방해를 받고 있고 가족은 매일같이 눈물바다를 방불케 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선거 당락과 상관없이 목숨 걸고 조선일보와 싸우겠다. 야, 참, 자, 이게 참 웃기는 거죠. 한마디로 이건 이런 인간을 갖다가 공천해준 인간이 누구예요? 그 인간인 거죠. 바로 그분 아닙니까? 이재명이 똑같은 인간들끼리. 예. 자, 그러면서 말이죠. 이제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이제 1일날 현장 검사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기꺼이 환영하고 사기 대출인지 아닌지 밝혀달라. 근데 이제 법조계에서는요. 이게 언뜻 보면 사기 대출이 이게 불법 대출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불법이 개입될 소지는 충분하다. 이게 이제 법조계의 시각이에요. 그러면 불법 대출 안에 사기 대출이 있고 사기 대출 안에 불법 대출이 있는 거 아닙니까? 사기라는 게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아니 우선 자기 딸이 사업자 다니는데 사업자라고 속여갖고 한 거. 이게 사기죠. 아무리 새마을금고가 이건 관행이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법적 책임의 원천은 새마을금고에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게 사업도 안 하고 있는데 사업자 등록증 갖고 와 해가지고 대출을 해줬으면 그게 아무리 관행이라 해도 관행이 불법인데 불법적인 관행이 한둘입니까? 그걸 내가 받아먹기 때문에 아무 책임이 없다? 이게 양문석의 주장이잖아요. 이런 내로남불의 뻔뻔함 여러분들 분노가 치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해명하고 있느냐? 당시 아파트 잔금 6억 원가량을 치러야 되는데 빌려주기로 한 친척이 사장이 생겨가지고 급히 부동산 중개업소에 문의했더니 대부업체를 소개해줘서 이때 빌린 돈이 6억 3천만 원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입주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거 이자가 높아가지고 고민하다가 부동산 중개업소로부터 대구 새마을금고를 소개받았고 새마을금고가 딸 명의로 사업 운전자금 명목의 대출을 받을 것을 제안했고 업계 관행이니까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그래서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 6억 3천만 원 지인들에게 중도금을 내면서 빌린 돈을 한꺼번에 받는데 5억가량의 소요가 돼가지고 총 11억 원이 소요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전부 부동산 업자 핑계대고 있고 새마을 금고 핑계대고 있어요. 이런 뻔뻔한 거. 그러니까 국민 분노가 야기되고 있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 문제점이 있는지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이게 이 홍익표가요, 최소한의 양심적인 발언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제 이준석과 관련된 보도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거는 죄송합니다. 주간조선에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주간조선에서 말이죠. 자, 이준석 신당이 만들어졌을 만 해도 한 10% 정도의 좋은 지지를 받고 있었는데 지금은 전반적으로 보면요. 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번 선거 끝나면은 이준석을 비롯한 현역 의원들 싹 다 떨어질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이준석의 정치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냐. 비록 비례대표 2명 정도는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원내 정당으로 진입은 하지만 이준석이가 배치 달고 들어갈 수는 아니다. 1번하고 비례 1, 2번만 들어갈 텐데
이 원내 진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실패한 책임은 이준석이가 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때문에 개혁신당이 이렇게 죽을 쓰고 있느냐? 이 뇌관이 뭐냐, 이거, 뇌관 터진 개혁신당, 시험대 오른 이준석의 정치생명. 이런 제야의 기사거든요. 첫 번째로는 말이죠. 우선요, 이 조국 혁신당이 태어나는 바람에 삼지대의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했다. 이건 뭐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죠? 예, 왜냐? 이준석이도 윤석열 정부 심판론에 서서 개혁신당을 만들었잖아요. 그 조국도 윤석열 심판을 벗어나서 조국은 아예 조기 퇴직, 조기 정권 종식시키는 것. 그래서 탄핵으로 넘어가는 것까지 아예 공공연하게 복수 정치를 선언하고 있잖아요. 아주 초강성. 자, 이래서 제3지대의 주도권이 이제 완전히 조국 쪽으로 넘어간 것이가 되겠고, 두 번째로는 말이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비례대표 선임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야기됐어요. 자, 그래서 이 김철근 사무총장, 그 다음에 김용남 정치의장, 이런 사람들도 비례대표 명단에서 저 후손으로 밀리거나 아예 이름을 못 올렸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탈당을 하려다가 그야말로 끝까지 가겠다. 그래서 일단 몸은 개혁신당이겠지만 머리는 떠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혁신당을 운영하는 매니저급 인사들이 말하자면 이제 손을 놓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더군다나 김용남이가 뭐라고 했어요? 최근에 김종민이 너는 집에 가 있어. 예, 딱 날려버렸잖아요. 한 방에. 이러니까 뒤에 이제 어드바이저 역할을 하는 사람도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물론 공동선대위원장 타이틀은 김종인 위원장이 가지고 있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소도 어덕이 있어야 비비듯이 올라가듯이, 예, 밭을 갈고 그러듯이, 지금 지지율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절반 5% 안으로 지금 줄어 있는데, 무슨 일할 말이 나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그래서 이제 이 비례대표와 관련해서 이제 논란이 많이 야기됐고, 이러다 보니까 이준석이가 살아나려고, 나 비례대표 몇 번 안 시켜주면 전부 탈당한다고 하더라. 10명이 넘더라. 참 한심하더라. 요런 얘기까지 실토하고 나섰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게 파장이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맨 먼저 또 하나 불을 질른 사람이 양양자예요. 내가 탈당했다. 내가 생각한 첨단 이 과학자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다. 비례대표에. 예. 그러니까 참 사실상 양양자도 말이죠. 제가 처음에 양양자가 거기 입당하는 걸 보고 지역정당 출마가 어려우니 광주에서조차도 이거 비례대표 1번을 약속받았구나.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전부 다 바람몰이 하겠다고 무슨 고도의 작전이 있었겠죠. 전략이. 전부 지역구로 갔잖아요. 근데 양양자가 어쨌든 간에 본인이 못 받았으면 본인이 좋아하는 누구 과학자 한 명이 1, 2, 3번에 들어가 있었는데 없어. 그러니까 탈당했다고 난리를 쳤다가 하루 만에 걷어들이긴 했죠. 그러나 이것도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또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딱 잘라버린 사람이 누구냐? 바로 유호정이라는 겁니다. 유호정이가 그래봐도요. 지금 이제 이 분당갑이라고 하는 거물들, 안철수하고 이광재, 여기하고 맞붙어서 싸우는 그런 판이 됐는데, 이거 삼지대는 끝났어. 정치 실험 실패했어. 그러고서 딱 손 들고 만세 벌고 나왔잖아요. 예.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완전히 돌아올 수 없는 다리에 쐐기를 박은 게 류호정이다 이겁니다. 제가 이제 쭉 해석을 해보니까. 그래서 정치 생명이 이제 끝날 위기에 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준석 중심의 정당을 딱 만들어가지고 배지를 달아갖고 여의도에 딱 깃발을 날려야 되는데 본인 깃발이 안 보인다 이거예요. 그러면 본인은 아니라도 누군가 지역에서 선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지역에 나간 양양자 이거 5% 미만. 그렇죠? 그나마 이준석만 정도가 한 20%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원욱이도 거기에서 세게 붙어가지고 국민의힘하고 그 다음에 민주당하고 세게 붙어갖고 지금 이원욱이가 나온 지역에서도 절도될 가능성이 정말 희박하다는 겁니다. 화성정으로 출마했는데 거기에 민주당에서 전용기 그 다음에 국민의힘에서는 유경준 이 두 사람들하고 3파전 어림도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조응천 남양주 가부는 어떠냐? 여기에서는 최민희가 벌써 40% 후반대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 그 뒤를 윤학준이가 쫓고 있기 때문에 조응천은 겨우 3위밖에는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호정은 빠져있고 그러니까 지역이 전멸한다. 따라서 정치 생명은 끝난다. 이런 지금 시나리오를 그려보고 있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요. 이 홍준표 시장도 바로 오늘이죠. 이준석 대표 판단 참 애석했다. 왜? 본인의 조언을 무시했다는 거죠. 본인은
너는 이제 지역은 무시하지 말고 비례만 전담을 해서 한번 뛰어봐라 했는데 자기 말을 안 들었다는 겁니다. 비례만 조국처럼 했으면 7, 8석 정은 쉽게 먹었을 것 아니냐. 그래서 캐스팅 보트도 질 수 있는데 이런 기회를 잃어버렸다. 예, 요렇게 이제 지금 홍준표 시장이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홍준표 시장의 이거 오늘 입장문을 보면은요, 이준석 대표의 판단이 굉장히 애석하다. 그래서 지난해 11월 이준석 대표에게 내년 선거는 극단적인 좌우 대결이 되기 때문에 제3지대가 설 자리가 없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대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니 비례대표 정당으로 가라. 이렇게 조언했다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얘기한 대로 갔으면 7, 8석 정도는 수월하게 당선이 됐을 거고 대선 캐스팅 보트도 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뿐만 아니라 이준석뿐만 아니라 이준석이가 속한 당의 후보들도 당선될 곳은 전국 어디에도 없다는 말을 했는데 그 조언을 이준석이가 무시하고 지금 조국 혁신당이 그것을 실행하면서 지민 비조로 민주당파에만 기어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 보수층이 그걸 할 수 있었는데 조국 혁신당에 가로등이 당했고 빛이 바랜 건 한동훈과 이준석이다. 아직 속단이지만 이준석의 판단은 굉장히 애석하다. 이렇게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이제 조국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 말이죠. 이 국민의힘에서 이 성명을 냈습니다. 바로 이재명 조국 심판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긴급 성명을 내가지고요. 조국한테 욕을 했어요. 너 운동학원 사회학원 한원시킨다고 약속한 거 있지? 그거 어떻게 된 거야? 언제 이해할 거야? 입장을 밝혀봐. 딱 이렇게 된 겁니다. 뭐 자기 아버지 때부터 이 운동학원을 부산에서 가지고 있다. 이거는 뭐 다 알고 있는데 이게 운동학원 비리가 많아요. 그 동생이 지금 이거 위장 소송까지 제기해가지고요. 그 운동학원의 채권은 전부 동생이 갖는 걸로 지금 딱 되어 있어요. 총 115억 원. 뭐 내용이 복잡한데 딱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115억 원의 채권을 지금 운동학원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이때 장관 청문회 때 이게 문제가 많이 되니까 운동학원 이거 사회에 전부 넘겨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가족들은 전부 손을 떼겠다. 이렇게 했는데 손을 전혀 안 떼고 있습니다. 운동학원 이사장은 지금 누가 하고 있느냐? 박정숙 모친이 하고 있어요. 그 모친도 그 당시에요. 운동학원을 국가나 공익재단에 의해 운영되도록 법적 절차를 밟겠다라고 사용하는 뜻을 밝혔지만은 전혀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흐지부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야말로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렇게 오늘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요. 이 모친이 박정주 이사장은 이런 약속을 지키지 않고 2022년부터 27년까지 이사장직을 끝까지 지킬 것이다. 이렇게 지금 다시 한번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국정감사 때 조국 일가가 이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잖아요. 여기에 갚아야 할 빚이 130억 원에 달한다. 이런 데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조국 대표 일가는요. 웅동학원을 갖다가 본인들의 자산 증식 수단으로 삼으면서 계속 지배하고 막대한 나라 빚은 갚지 않고 있다. 그래서 조국에 묻는 건데 이 사회에 정말 약속한 대로 환원할 거냐? 환원하지 않겠다면 그 이유가 뭐냐? 국민 앞에 밝혀라. 예, 국민 앞에 발표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보도를 보면은요. 그 당시 웅동학원 이제 공사 관련 대금을 말이죠. 그 웅동학원 공사 대표자가 누구냐? 바로 조국의 동생이에요. 조국의 동생. 조국의 동생이 했습니다. 고려종합건설 대표이사 조권이 이 하도급 공사를 발주했는데 또 고려종합건설 밑에 또 하도급 업체들이 또 있잖아요. 예. 또 여기에서 이제 공사를 했는데 여기에 돈을 안 줘. 그래서 돈을 또 띄어먹어. 이게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조국 일가가 돈을 띄어먹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화근이 더 되고 요 부도난 그 밑에 이제 한국 업체들이 반반이 보통 심한 게 아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요, 운동학원의 공사비를 띈 이 하도급 업체들이 지금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자, 그래서 요거 말이죠. 요거 제대로 한번 걸렸다. 그래서 요거를 말이죠. 지금 이제 캠코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그렇죠. 이제 채권을 받아야 되니까 캠코에서
이 독촉장, 이거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최다로 보낸 이 채무자가 바로 응동학원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정도 돈을 단 한 푼도 갚지 않은 것이 바로 조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국은 또 지가 갚을 돈은 다 갚았다라고 했지만은 동생이 안 갚았다 그랬는데요. 조국도 안 받고 동생도 안 갚았어요. 이게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자, 이래서 지금 이게 새로운 이슈로 부각이 되도록 우리가 더 많은 비판, 그런을 해야 되겠고, 조국 입장을 우리가 기다려 봐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20대 표심이 굉장히 궁금한데, 20대들은 조국도 싫다, 이준석도 싫다, 전부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이 정도로 방송 마치고요. 제가 어제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는데, 저한테 이제 문자가 많이 와요. 제가 이제 자료 화면을 올렸는데, 이게 이 화면 상황이 안 좋아갖고 잘 모르겠다고. 그리고 제가 이제 어느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쓴 이 평생 30여 년간 이 교직에 있으면서 쓴 자녀 교육과 관련된,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인문학서가 되겠습니다. 자녀 뭐 인성교육이라든가 사회 진로 선택이라든가 뭐 등등, 한마디로 이제 완성된 그 인간을 만드는데, 여기서 인간은 좋은 의미의 휴먼 빙스를 얘기한 거예요. 만드는데 지침이 될 만한 아주 좋은 서적이 하나 나왔어요. 제가 이제 우연히 이 책방에서 책을 보다가 찾은 건데요. 자, 그래서 이걸 보면 제목도 어느 교장 선생의 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녀들, 이 손자, 뭐 손녀, 며느리, 젊은 그 분들한테는 이런 책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쭉 읽어보고 좋겠다 싶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느 교장 선생의 가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두 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 PDF 파일을 제가 좀 그 저자 측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이게 다시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어느 교장 선생이 가서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하나, 아들, 딸, 손자에게 남긴 입지, 학문, 처세에 관한 글이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요 책자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본 방송은 마치겠고요. 자, 오늘 밤에 이어지게 되는 그 심야 방송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봐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대단히 고맙습니다.